1961년 5월 16일 이른 새벽 출동 비상나팔 소리는 밤하늘에 메아리쳤습니다. 기울어져가는 조국의 운명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기 위하여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붉은 공산당의 간접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진정코 조국을 사랑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은 총궐기했습니다. 그리하여 박정희 장군이 지휘하는 혁명군은 일로 수도 서울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민족의 자유와 영광을 짓밟고 파쟁과 이권 투쟁에 눈이 어두웠던 부정치인들에게 이 이상도 조국의 운명을 맡길 수가 없어 은인자중하던 혁명군은 일어섰던 것입니다. 새벽의 한강교 제1저지선을 돌파 서울의 요로를 장악한 혁명군은 곧 전국 방송망을 통하여 이 영광된 역사의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행동을 개시해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군무가 걸게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시현 정권과 시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도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줄 수 없다고 참으로 암담했던 장막이고 치우고 새나라의 입김은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온 결에는 굳게 닫혔던 창문을 활짝 열고 혁명의 물결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혁명이 일어난 지 1년 6개월, 과거를 돌이켜보고 우리 모두 영광을 향해 달리는 조국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당시 자유당은 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내걸고 1인 독재 정치를 감행, 이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고해갔고 이로 말미암아 민심은 정부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1960년 3월 15일 국민의 신망을 잃은 여당은 정부 통영 선거에서 이길 자신이 없음을 깨닫자 경찰과 공무원, 심지어는 깡패까지 동원, 부정선거를 자행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는 여지없이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기백은 살아있었습니다. 부정과 불의에 과감히 항거하고 일어선 마산의 학생들은 부정선거 다시 하라고 외쳤으나 자유당 정권은 이들 순진한 학생들에게 총을 쏘아 김수열 군을 비롯한 수많은 젊은 꽃봉오리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며 당시 최인규 일당은 회를 열고 이 애국적인 행위를 공산당의 책략이라고까지 허위 날조했습니다. 마산 사건을 계기로 피 끓는 전국의 청소년 학교들은 총궐기했습니다. 그해 4월 19일 결의의 울분을 대신해서 일어선 젊은이들은 조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찾으려는 지성으로 독재 정권의 무차별 총격에도 굴하지 않고 데모를 감행, 부정선거 다시 하라, 독재 정권 물러가라, 목이 터지도록 외치며 전진 또 전진, 쓰러진 학우를 업고 불법과 불의에 항쟁하는 이들 젊은 사자들에게 온 국민들은 열광적인 성원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독재 정권은 무너지고 이 나라 민주주의는 되살아 새로운 제2공화국이 탄생됐으나 4월 학생의거의 참뜻을 저버린 민주당 정객들은 어리석게도 전개, 엎치락뒤치락 정치적 혼란을 일삼아 나라의 질서는 바로잡지 못하고 집권층의 인물이 바뀌었을 뿐 세상은 어지러워가기만 했습니다. 질서는 문란해지고 경제적인 파탄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실업자는 나날이 늘어만 가고 법보다는 주목을 내세우는 불량배들이 제멋대로 날뛰어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으니 이 어찌 조국과 민족의 이름으로 쟁취한 우리의 정부라고 하겠습니까? 국민의 귀중한 세금과 원조자금은 정객들의 정치자금으로 유흥가에서 뿌려지고 덩달아 이 나라의 무질서한 경제 상태는 외래품의 범람과 함께 병들대로 병들어만 갔습니다. 한편 혼란과 무질서는 법을 무시하고 언론기관을 습격하는 등 갖은 행태를 부리는가 하면은 혼란과 파쟁을 계속하던 일부 종교계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난입, 갖은 추세를 자행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무질서와 혼란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괴뢰 간첩들은 꼬리치며 나타나 순진한 학생들을 선동, 모략 중상과 이간을 도모하여 용공분자는 활개를 치며 거리를 활보하고 경주호 납북 음모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 등 극도의 위기가 다가왔던 것입니다.
실업자는 나날이 늘어가고 지난날 조국을 위해 불구에 머미던 상위 용사들의 생계는 막혔으며 급기야는 국회의장마저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수다장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나날이 극심해가는 데모 사태, 한 달 평균 29회의 데모로 정부를 불신하는 국민들의 원성은 끝일 줄을 몰랐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이권에 눈이 어두웠던 정치가들은 백만 노동자의 권익기관인 노동조합의 주도권을 에워쌌고 물고 뜯는 갈등을 빚어내는 틈바구니에서 근로자들은 버림받고 그 생활은 절망과 고탄에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우리를 도왔습니다. 지난날 반공 전선에서 싸워 이긴 국군 장병들은 이제 조국을 위기로부터 구출한 것입니다.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은 이 혁명 앞에 민주당 장정권은 실정의 책임을 느껴 총사퇴하고 민주한국의 새아침을 알리는 전파가 전 세계에 퍼지는 가운데 혁명군은 정권을 인수, 혁명적인 통치기관으로서의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 설치하고 곧 혁명내각을 설립, 조국재건의 굳센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혁명정부는 첫째 과업으로서 어지러웠던 이 나라의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엉망진창이던 수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도시의 교통 질서를 바로잡아 거리마다 새나라 재건의 명랑한 분위기가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일터 없이 거리를 헤매던 실업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전국에 걸쳐 실업자의 등록을 실시했습니다. 혁명 초기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생활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는 식량을 배급해주며 물가의 저절로 국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지난날 농어촌 사람들을 괴롭히오던 고리채를 정리하고 영농자금을 방출함으로써 농사짓기에 어려웠던 농촌을 부활시켜 혁명정부의 중농정책을 과감히 실천에 옮겼습니다. 또한 혁명정부는 혁명재판소를 설치, 민주당 당시 정치적 압력과 부패한 검찰관에 의해 공정하지 못하던 부정선거 관련자를 심판하여 법의 공정성과 존엄성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반국가적, 반민족적인 군상들을 재판하여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훈계를 남겼습니다. 혁명정부는 혁명공약에 따라 조속한 지일에 정권을 민간인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재반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 이에 8월 12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은 민정이양에 관한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권 이양 시기에 관한 성명. 혁명정부는 부학을 일소하고 새로운 민주체제의 터전을 마련한 다음 혁명공약 제6항에 천명한 바와 같이 하루속히 정권을 민간에게 이양하기 위한 시기와 방안을 예의 검토해 오던 바 아래와 같은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최종 결정을 전 국민에게 공포한다. 민정이양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나라의 기둥이 되는 헌법을 마련하는 것인데 정부는 국내의 저명한 학자와 각계의 전문 지식인들을 총망라해서 헌법심의회를 구성, 국민의 참된 여론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새 헌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국민의 여론을 구체적인 방향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각계 인사들의 진지한 의견은 대체적으로 정부는 대통령 중심제, 국회는 단원제 등을 주장하여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해서 새 헌법을 마련 전 국민에게 묻게 된 것입니다. (1962년 3월 1일) 정부는 해방 이후 최대 규모로 나라에 공임하는 사람들과 순국 선열들을 조국과 민족의 이름으로 표창하고 연금 제도를 새로 만들어 생활 보장을 실시했으며
민주 기념일에는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 흘린 학도들에 대한 표창도 있었는데 조국을 구해낸 혁명 정부가 이제 후배들의 공을 취하는 광경은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혁명 후 정부는 대대적인 공무원 교육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정 당시의 관료적인 사성을 버리게 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정신적 소양과 사무 실력을 갖추게 하고 직업 공무원 제도를 실시해서 신분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법을 개정했는데 개정 전에는 일반 퇴직, 공무상 사망, 공모의 사망, 공무상 폐질에만 해당되었던 것이 혁명 후에는 급여 범위를 넓혀 이 밖에도 질병과 부상, 사망세, 분만세에도 급여토록 하고 혁명 전에는 60세가 넘어야만 지불하던 퇴직연금을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기본 급여를 인상했습니다. 지금 도표에서 아래 점선이 개정 전의 것이고 위의 직선이 개정 후의 것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연금이 대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도 널리 공개 시험에 붙여 실력 본위로서 기용했으며 전국 공무원들은 과거의 타성을 버리고 새로운 결의와 더불어 그 모습도 간소한 신생활복으로서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사무를 간소하게 처리하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이 일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가를 연구 실천하게 되었으며 이에 한 방법으로서 새로운 과학적 기계를 도입 설치해서 행정사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무원의 생활 태도와 직장의 분위기도 일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이렇듯 공무원은 혁명 전의 소극적인 사무관리 태도를 버리고 공정하고 빠르게 민원 처리를 처리함으로써 국민에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정치적 파장 속에 휩쓸려 본래의 임무를 상실한 느낌이 있던 우리 경찰은 혁명과 더불어 참된 민중의 지탱이로서의 역할을 회복했습니다. 그리하여 범죄의 예방과 함께 민주경찰의 육성을 위하여 경찰관의 재교육을 실시하여 기동성의 강화와 수사의 과학적 지도 등 선진국에 지지 않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고 구정 때처럼 거만하고 권력자로서의 경관이 아니라 민중과 더불어 호흡을 같이 하는 경찰관이 되도록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밤도적을 막기 위하여 야경 업무를 크게 강화하여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경찰 업무 중 소방서의 기능도 놀라울 만큼 향상되었습니다. 최신식 기구로 장비를 갖춘 우리 소방서원들은 불의 신고를 받기가 무섭게 현장으로 출동, 헌신적이고 기민한 활동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에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혁명 후 형무소의 이름을 교도소라고 바꾸고 수형자들이 단지 벌을 받아 징역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직업 보도를 통해서 스스로가 개과천선하여 앞으로 사회에 나가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혁명정부는 지난날에 고립적이고 일방적인 외교를 벌이고 자유우방은 물론 중립국에까지도 광범하고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했는데 약진하는 새나라의 면모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선 널리 세계 각국의 친선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우리 사절단이 활약한 것을 이제 도표로 본다면 먼저 동남아의 20개국가, 이어서 중동지구의 15개국, 불아파지구 17개국, 아프리카지구 21개국, 중남미지구 12개국 등 도합 85개국가이며
이와 같이 강화된 외교 활동의 가장 큰 성과의 하나로 국가재건 최고위 박정희 의장은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지난 1961년 11월 11일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존슨 부통령의 안내로 백악관에 도착한 박정희 의장은 케네디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는데 케네디 대통령은 한국혁명정부의 그 과감한 지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돕는데 미국 정부는 발벗고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박 의장은 로스크 미국 국무장관과도 만나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다짐했습니다. 박 의장은 또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신문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군사혁명 동기를 얘기하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반공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연설하자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한편 일본에 들린 박 의장을 맞이한 이케다 일본 수상은 박 의장의 일본 방문은 양국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획기적인 사실이라고 소신을 피력하고 한일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바란다고 했으며 박 의장은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한일 회담을 요구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국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종필 중앙정보부장도 대통령 특사의 자격으로 자유중국을 방문해서 장개석 총통을 만나고 이어서 태국도 방문해서 두 나라의 우위를 다짐하는 한편 그 밖에 말라야와 필리핀도 방문해서 각계 인사와 만나 한국의 새 모습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방문한 김 부장은 로스크 국무장관과 케네디 법무장관 그리고 허치스 상무장관과도 만나 요담을 교환했습니다. 혁명정부에서는 민간 외교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 우리 문화사절단을 널리 해외에 파견해서 각국 요인들과 만나 재건되어가는 자유대한의 모습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더욱 굳건한 우호 관계를 맺었습니다. 특히 예술사절단은 가는 곳마다 코리아의 환성과 함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아 세계 만방의 국위를 선양한 바 컸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은 나라의 수를 살펴보면 혁명 전에는 불과 16개국이었던 것이 혁명 후에는 39개국이 증가되어 결국 도합 55개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나라에 우리의 대사와 공사가 파견되어 공관이 세워졌으며 일본 도쿄에는 우리나라 공보관이 설치되어 혁명 후 약진하는 대한민국의 새 모습을 외국인에게 소개하여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설치된 우리나라의 공관의 수도 21개에서 41개로 증설됨으로써 이제 멀리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구라파나 중남미 등 여러 나라에까지 우리의 태극기가 휘날리게 되어 실로 약진 한국의 긍지를 세계 만방에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청 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 로스크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태국의 수상과 외상, 필리핀 대사, 호주 외상, 그리고 말라야 국회의원단 등 여러 우방국가의 중요한 인사들을 초청하여 서로의 우위를 두텁게 했습니다. 이구 동성으로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보고 격찬을 아끼지 않는 이들 방한 인사들은 귀국 후 우리나라와의 국교 수립은 물론 통상조약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친선을 도모할 것을 제의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난날 중립국으로서 한국을 잘못 이해해온 인도가 중공의 침략을 받자 원조를 요청해오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치는 날이 갈수록 견고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이 발전할수록 해외 교포들은 현지에서 보다 굳건한 생존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빈번히 조국을 방문하여 자라나는 자손들에게 조국을 알리고 또 스스로가 조국을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섰는데 이러한 일은 과거에 비해서 특기할 만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부정화, 고립주의 외교의 여파로 한낱 구호에만 그쳤던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도 혁명 정부에서는 전 자유세계와의 적극 외교 정책에 입각해서 인접국가인 일본과의 국교 관계도 정상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희망적인 서광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혁명 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민족 반공연맹 임시총회는 아시아 전체 회원국 대표는 물론 전 세계 옵서버들에게 우리의 새 모습을 확인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제안한 자유센터의 설치를 통과시켰는데 2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명년 8.15의 준공을 목표로 17층의 거대한 건물로 서울에 세워지는 이 자유센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반공의 총본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중농정책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농촌 지도자 회의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수산 이사회 회의도 열려 우리나라의 수산 개발을 뒷받침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아세아 정보관 회의를 열고 자유아세아 제국의 더욱 굳건한 결속을 촉구했으며 오랫동안 온 국민이 바라던 한미 행정협정도 본격적인 교섭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빈번히 우리 대표를 외국으로 보내어 한국을 소개하는 한편 그것을 계기로 여러 가지 조약도 맺기로 했는데 혁명 후 우방 각국과 새로 맺은 조약과 협정만 해도 46종목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사절단도 해외에 파견되어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나라 내부에서 개혁과 재건이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 국군 장병들은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공산괴뢰군을 휴전선 넘어 이루고 또 한 층의 굳은 방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바로 1961년 5월 16일 나라와 교례를 위기에서 구출했던 늠름하고 믿음직한 이들은 국토방위에 이상이 없다는 확증을 국내외에 인식시키는 가운데 연일 훈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 씩씩한 모습들. 하늘에서 땅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철통 같은 방위 태세를 갖추고 그동안 빈번한 작전 훈련이 거듭될 때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국군에 대한 신뢰감을 더욱 두텁게 해주었습니다. 조국 수호의 역군을 길러내는 제2훈련소에서는 지난날 훈련병을 괴롭혀오던 모든 악습을 일소하고 서울을 개선하는 한편 교육훈련에 필요한 설비도 현대화하여 장정들은 명랑하고 쾌활한 분위기 속에서 안심하고 교육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군의 모든 장비는 가속도로 현대화되어 6.25 당시 빈약했던 무기로 싸워야만 했던 눈물겨운 사실을 회상할 때 오늘날의 이러한 모습은 지극히 마음 든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무기로 무장하고 또 이를 능숙하게 다루게 된 우리 국군은 자유세계의 굳건한 방패로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방위에 여념이 없는 일선 장병과 후방 국민과의 유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굳어져 그들은 꺼리낌 없는 안도감 속에 방위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혁명 후 많은 위문단들이 수시로 일선 고지를 찾았는데 위문단을 맞이하는 일선 용사들은 사기백배, 하루하루 달라지는 내고장 소식에 무한한 감명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여름 모진 가뭄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위해서 국군 장병들은 그들의 훈련과 근무의 여가를 이용해서 물프기 작업에 나서는가 하면은 부대별로 저수지도 만들어 농민들의 수심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군과 민, 온 혈애가 합심하여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기르고 또 모진 하늘의 생태마저 사람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이 거적적 노력의 보람이 있어 올해 같은 가뭄에도 우리의 농사를 그 위기에서 면하게 했습니다. 노력하면 산다는 신념은 우리들 제각기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으며 정부의 중농 정책에 힘입어
이 땅에는 농업 발전의 거대한 기운이 싹 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우리 농촌은 어떠했었습니까? 스스로의 노력은 고사하고 하늘만 믿고 또 허무한 위정자에 의지하고 설마 어떻게 살겠지 하는 게으름 속에서 술과 도박과 낮잠을 일삼고 지내던 일들. 따라서 농촌 경제는 피폐되어 농민들은 살 도리가 없어 정든 땅과 집을 버리고 도시로 집중하는 한심한 현상을 빚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혁명 후 정부에서 실시한 고리채 정리에 따라서 농어촌에는 소생의 기쁨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줄지어 신고에 나섰으며 나라의 힘으로 자기의 무거운 빚에서 벗어나 농촌 재건을 위한 힘찬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과거 허울 좋게도 농업은행이란 간판 밑에 일부 특수층에게만 이용되는 농업은행을 없애고 농업협동조합으로 새로 발족시켜 참된 농민의 협조기관으로서 일하도록 마련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은 이름 그대로 농민의 신용기관으로서 농사자금의 융통은 물론 부업의 장려, 그리고 농산물과 공업상품의 교환 가격을 조정하여 농촌경제의 향상을 기도하는 역할을 소맡게 되었습니다. 자재 공급에 있어서 정부는 지금까지 농민들에게 비료의 적기 공급과 농약과 농기구 및 쥐약 등을 많이 공급해 주었습니다.